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가 점점 행사를 할 때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음식 메뉴도 좋아지고. 네. 근데 좀 얘가 이렇게 따뜻하고 식사를 방금 하셔서 좀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졸리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40분 진행을 하는데 앞에 반은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얘기고요. 뒤에 반은 이제 AWS 아마존 오로라 DB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게이밍 트랙이 사실 분리돼 있잖아요. 인트로하고 어드밴스드 트랙이 분리돼 있는데 그래도 좀 게이밍 고객분들은 좀 테크니컬하고 약간 좀 뎁스 있는 내용들을 보통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내용이 그냥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아니라 약간 조금 뎁스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CDN은 사실 뭐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게이밍 뭐 안 쓰는 고객분이 없으시겠죠. 꼭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가 아니라 다른 뭐 CDN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냥 당연히 써야 되겠죠. 레이턴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들 다 다운로드 빨리 해야 되고 고객분들 맞춰서 패치도 빨리 내려보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레이턴시라든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CDN을 활용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다음 클라우드 프론트를 아마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근데 동적인 컨텐츠도 CDN을 통해서 태울 수 있는 거를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클라우드 프론트는 다이나믹 컨텐츠를 수년 전부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스태틱한 파일들을 많이 설정을 해서 쓰셨었겠죠. 그래서 제가 근데 고객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미팅을 해보니까 다이나믹 컨텐츠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 저도 느끼지만 별로 이렇게 쓰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이나믹 컨텐츠를 지원하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 혹시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분? 네, 두 분? 예, 더 많아야 되는데. 네, 두 분. 어쨌든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개가 있어서 네 개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Simple Configuration, 그 다음에 DDoS Mitigation, 그 다음에 WAF, 그 다음에 Cost Saving, 그 다음에 Speed Up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클라우드 프론트 페이지에 가시거나 소개를 보시면 항상 나오는 설정 중에 하나가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통의 이제 게임 유저 고객분들 게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 당연히 CDN을 통해서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S3에 이제 스태틱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이미지든 바이너리든 뭐 컴퓨레이션 파일이든 메타 정보든 프로파일이든 여러 가지 유저가 만들어 놓은 에셋들 다 아마 컨텐츠를 여기다 저장해서 CDN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보통 이제 그 팝이나 엣지를 통해서 빠르게 그 지역에 있는 사용자한테 컨텐츠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은 이제 늘 항상 있는 자연스러운 트래픽인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이나믹 컨텐츠예요. 그럼 이제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죠. CDN이 빠르게 컨텐츠를 전송하는 이유는 많은 사용자들이 동일한 컨텐츠를 요청할 때 그 첫 번째 리퀘스트에 대한 컨텐츠를 CDN에 캐싱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들어오는 이렇게 동일한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다시 오리진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CDN에 저장되어 있는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레이턴시도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다이나믹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름 자체가 다이나믹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쿼리를 던지더라도 동일한 리퀘스트, 동일한 API를 던지더라도 그거는 새로 업데이트된 페이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캐싱을 할 수 없겠죠. 웹페이지라고 한다면 웹페이지에는 이미지는 캐싱을 해도 그 안에서 동적으로 JSP니 ASP니 PHP니 동적으로 생성되는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항상 서버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컨텐츠는 보통 그냥 클라이언트가 다이렉트로 리퀘스트를 할 거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캐주얼한 게임을 API를 통해서 만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웹서버 쪽으로 아마 액세스가 바로 갈 거예요. 근데 CDN은 다이나믹 컨텐츠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실 경우에 이런 패턴, URL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은 API 콜로 보고 웹서버로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사용자는 API 콜 자체를 CDN한테 던지면 CDN이 그걸 받아서
여기 보이는 이제 웹 서비스 쪽으로 API 서버 쪽으로 그 리퀘스트를 던져서 다시 리턴을 받고 넘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이나믹 컨텐츠니까 사실 TTL이 제로죠. 바로 익스파이어 되고 항상 리퀘스트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 AWS의 CDN 엣지하고 AWS의 리전하고 저희의 이제 네트워크 피어링, 최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피어링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하는 것 자체도 클라우드 프론트 메뉴에 콘솔 메뉴에 가셔서 그 비헤이비어 설정 탭에 가시면 그 탭을 통해서 간단하게 내 트래픽을 일로 보낼래 라고선 선택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URL에 만약에 에러라고 들어가 있거나 SS로 들어가 있거나 뭐 이미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패턴이 들어가게 해서 이거는 정적 컨텐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거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S3를 보내게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하나의 그 CDN 서비스 안에서 설정만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알아서 트래픽을 분산해가지고 다이나믹 컨텐츠는 웹 서비스 쪽으로 API 서버 쪽으로 나머지 스태틱 컨텐츠는 S3 쪽으로 액세스를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설정만 추가해주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비헤이비어라고 했는데 실제 클라우드 프론트 메뉴에 가시면 비헤이비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오리진이라는 탭도 있고 비헤이비어라는 탭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뭐 특정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예시를 좀 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오리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분하는 거는 URL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서는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클라이언트는 API 서버 CDN을 보는 게 아니라 CDN만 바라보고 어떠한 리퀘스트를 던지든지 그 리퀘스트 URL에 있는 그 프리픽스에 있는 그 패턴을 보고 얘가 정적인 컨텐츠를 요청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뭐 이미지나 뭐 CSS, 스타일시트 파일이다 이라고 하면 S3로 가서 그냥 오브젝트 다운로드하고 캐싱하고 있다가 얘는 빠르게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컨텐츠인 PHP나 또는 그 외 다른 트래픽들은 다른 오리진으로 가라 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들어오는 리퀘스트 패턴을 보고 여기서 매핑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의 오리진을 다르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 엔드포인트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냥 개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URL에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에 대한 것만 여기에 지정한 대로 오리진과 비헤이비어를 매칭하는 이 패턴대로만 URL을 잡아주시게 되면 알아서 다이나믹 컨텐츠도 엣지를 타고 빠르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타고 액세스가 가능한 거고 기존의 정적인 컨텐츠도 동일하게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복잡하게 따로 뭔가를 해야 되는 구성이 없고 클라우드 프론트 메뉴에 가서 이 패턴에 대한 설정만 비헤이비어 탭에 그 다음에 내가 갈 타겟 오리진에 대한 설정만 오리진에다가 탭에다 설정을 하시면 돼요. 설정도 쉽죠. 뭐 S3 버켓이나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떠있는 ELB 주소 URL 같은 거는 아마 설정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리진 메뉴에 가서 그냥 클릭을 하면 알아서 얘가 미리 프리패칭 해가지고 URL이 쫙 떠 있어요. 그럼 원하는 타겟 오리진만 셀렉트를 해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비헤이비어에서 패턴 매칭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오리진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다 이렇게 브랜칭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성을 하기 쉽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 뭐 어떤 특정 서비스는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쉽게 그냥 제가 비헤이비어에다가 구성을 해놓은 예제 제 파일인데요. 보시게 되면 저는 뭐 이렇게 해봤어요. .jpg 파일은 뭐 제 이름이 이제 김일호잖아요. 그래서 1502라는 버켓으로 가고 .jpg는 1501로 가고 파일은 뭐 01로 가고 PPT는 뭐 여기는 이제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PPT는 1로 가고 뭐 데이터는 1로 가고 JSP는 1로 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다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이 디스트리뷰션 하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URL 패턴을 보고 다른 오리진으로 다 리퀘스트를 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구성이 간단하고 다이나믹 컨텐츠를 지원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보시면 이제 디도스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디도스 어택이라는 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CDN을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어태커가 어택을 하기 어렵죠. 내가 있는 지역에 글로벌하게 이제 엣지가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엣지로 리퀘스트가 가게 되겠죠. 왜냐면 앞에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도메인을 가지고 만약에 게임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다이나믹 컨텐츠든 스태틱 컨텐츠든 그 도메인으로 가면 글로벌하게 흩어져 있는 이 여러 엣지에 이제 트래픽이 분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래픽 자체가 분산이 되면서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자연적인 기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디도스 어택 같은 경우는 80% 정도의 트래픽은 이제 L3나 L4 레벨의 이제 플러드 방식의 그런 싱크 어택 같은 것들이 패턴이 많다고 해요. 이게 어택의 80%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밸리드한 어택이긴 하지만 밸리드한 그 L7이죠. HTTP 레이어의 그 형식을 갖는 어택은 한 20% 정도라고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클라우드 프론트로 세팅을 하는 순간 엣지도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L7이잖아요. L3 들어오는 뭐 UDP 패킷이니 그 다른 플러드 같은 그런 공격 패턴 자체는 그냥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통과를 못하고 막히죠. 그러니까 오리진 서버까지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해서 러닝 중이신 ELB라든가 뭐 어떤 뭐 엔진X 뭐 여러 가지 그런 API 서버 같은 것들에 전달이 아예 트래픽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도스에 대한 트래픽의 약 80% 정도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냥 블러킹이 자동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상적인 형태, 밸리드한 포맷의 HTML 리퀘스트만 클라우드 프론트가 받아서 오리진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겠죠. 설정만 하는 자체로 이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다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저희가 서비스로 런칭을 했죠. 올해 런칭을 해서 그게 현재 클라우드 프론트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그래도 밸리드한 포맷을 가져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통과해준 20%에 대한 디도스 어택을 클라우드 프론트에 올라가 있는 와플을 통해서 한 번 더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는 뭐 헤더 정보 중에 레퍼럴 체크해서 example.com 정상적인 만약 URL 리퀘스트 리퍼럴이라고 하면 뭐 이 트래픽은 뭐 통과시켜라 라는 이제 룰 같은 것들을 당연히 이제 와프의 기능이니까 설정을 하시게 되면 통과시켜주는 트래픽,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유저 에이전트에 예를 들어서 뭐 배드봇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이제 디도스 어택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어택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트래픽을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블럭을 해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다이나믹 컨텐츠 구성해 놓은 오리진 서비스 쪽으로 리퀘스트가 가질 않습니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이제 룰 세팅 중에서 뭐 배드봇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약간 형식을 막 랜덤하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어태커들이 특정 텍스트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죠. 웹 서비스니까 HTTP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만약에 뭐 여기서 케이스 센티브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트랜스폼 해가지고 또 필터링 해가지고 막을 수도 있고 뭐 이건 이제 굉장히 심플한 예제 몇 가지를 그냥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실제 그 AWS 와프에 대한 기능들은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GUI 방식으로 콘솔에서 룰들을 세팅을 하고 뭐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프론트 CDN을 세팅을 하는 순간 디도스에 대한 미티게이션 공격, 그 다음에 와프를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 트래픽을 걸러내는 것까지 간단히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좀 이제 설득력이 있나요? 네, 아직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커스트 세이빙이에요. 좀 이상한데? CDN을 쓰면 CDN 비용이 더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이제 아웃바운드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인바운드는 프리지만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비용이 죄송합니다. 비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S3에서도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ELB 또는 EC2에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이나믹 컨텐츠랑 스태틱 컨텐츠 다 CDN에다 구성을 하셨다고 하면 S3에서 CDN 엣지로 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무료고요. 그 다음에 ELB나 EC2에서 엣지로 가는 트래픽도 무료예요. 그런 다음에 CDN에서 고객이 이제 CDN에서 아웃바운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비용을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CDN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이 프레스 체계가 달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그 벌크 계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비용이긴 하지만 여기가 무료가 되고 여기서 나가는 트래픽 비용이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에 대한 비용도 자연적으로 세이브가 되게 됩니다. 구성도 간단하고 디도스도 안 막아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에 대한 비용도 일단 줄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피드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캐시를 안 하는데 뭐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빠른지를 한번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지역에서 데이터를 제가 각 지역에 있는 사용자는 자기한테 가까운 엣지로부터 리퀘스트를 던져서 거기서 통해서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엣지하고 저희 리전 간의 네트워크는 저희가 옵티마이즈를 해놨기 때문에 다 퍼블릭하게 인터넷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레이턴시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턴시가 낮아지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3-way 핸드쉐이크라는 걸 통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사용자에서 리전까지 90ms 정도의 레이턴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리퀘스트를 하나 던지려고 커넥션을 맺는데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네 번의 트래픽이 이제 라운드 트립이 발생을 해야 첫 번째 이제 다운로드 받겠다고 리퀘스트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커넥션 맺고 첫 번째 리퀘스트 던지는데 360ms를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용자도 어쨌든 새로운 커넥션을 맺어야 되니까 또 역시 싱크 에코하고 에코한 다음에 리퀘스트를 같이 던지게 되면 똑같이 360ms에 대한 오버헤드를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index.jsp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리퀘스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사용자가 똑같은 걸 요청을 하든 어쨌든 이제 리퀘스트를 던지게 되면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DNS 룩업하는 시간,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맺는 순간, 커넥션은 이제 SSL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TTFB 같은 경우 이제 Time to First Byte라고 커넥션이 끝나고 내가 리퀘스트를 던져서 그 리퀘스트 던진 바디의 첫 번째 바이트가 첫 번째 바이트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나머지 바디를 다운로드 받겠죠.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 테스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 자체가 웹서버는 웹서버한테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레이턴시도 모든 사용자가 똑같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CDN, 클라우드 프롬 CDN 같은 경우는 저희 리전하고 Keep Alive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속적으로 커넥션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셋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사용자가 뭐 싱크에코 에코 해가지고 뭐 get 인덱스를 받겠다라고 하면 두 번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커넥션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엣지에서 오리진으로 갈 때는 그냥 바로 리퀘스트를 던져서 처음에 DNS 룩업에 대한 시간 필요하겠지만 커넥션을 맺을 그 시간 자체를 라운드 트립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보게 되면 엣지가 받아서 똑같이 이제 요청을 해서 받겠죠. 다이나믹 컨텐츠니까 캐시를 안 하고 바로 주겠죠. 그럼 똑같이 뭐 360ms가 걸린다고 보면 두 번째 사용자는 자기한테 가까운 엣지하고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레이턴시가 낮겠죠. 30ms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30, 30, 30, 또 30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리퀘스트가 한 번 가게 되면 플러스 60을 하게 되면 180ms 정도의 레이턴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장점하고 간단하게 사용자는 CDN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발이 돼서 다이나믹 컨텐츠가 연동이 되게 되면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레이턴시를, 에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네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네 가지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혹시 제가 시간이 남을지 몰라서 한 가지 또 장점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또 하나는 오리진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S3에 있는 컨텐츠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커스텀 오리진, 저기 이제 ELB로 되어 있긴 한데, 그럼 CDN을 태우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ELB로 들어오는 사용자 트래픽 필요 없잖아. 이거는 막고 싶어. 그 다음에 S3로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거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 라는 리퀘어먼트가 생기고 그렇게 구성을 하셔도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마존 S3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리스트 액세스 매니지먼트 같은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S3에다가 그 값을 설정하시게 되면,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는 리퀘스트만 OK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리퀘스트는 다 블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컨텐츠를 프로텍션 할 수 있고 CDN을 통해서만 S3에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클라우드 프론트가 S3랑 같이 제공해드리는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오리진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IP 레인지를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러면 시큐리티 그룹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네. 예, 가능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이쪽에서 설정을 할 때 인바운드에 대해서 보안 설정을 할 때 클라우드 프론트가 가지고 있는 IP 레인지에만 allow 해라라고 설정을 하고 나머지 막아라라고 하면 클라우드 프론트로 오는 리퀘스트만 얘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맞겠죠.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정적 컨텐츠든 다이나믹 컨텐츠에 대한 리퀘스트든 둘 다 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퍼블릭하게 업데이트되는 IP 레인지는 당연히 변경될 수 있겠죠. 그 변경되는 걸 저희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알람으로 이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람다라는 저희 이제 컴퓨터 서비스죠.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코드를 통해 가지고 뭐 시큐리티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업데이트를 하도록 구성을 하시게 되면 업데이트도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이야기고요. 아마 이제 돌아가시면 뭐 다이나믹 컨텐츠도 구성하시는 거를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로라입니다. 사실 게이밍 고객분들께는 오로라를 워낙 많이 소개를 해서요. 오로라 DB가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는 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럼 도대체 뭐 오로라가 뭐 어떻게 다른데 그냥 MySQL DB 호환되는 DB 아니야? 그냥 뭐 가용성 좋은 것 같고 퍼포먼스 좋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일들을 어떠한 기능들을 어떠한 디자인을 바꿨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가용성이 높아졌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MySQL과 호환이 돼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저희가 직접 단연간의 개발을 통해서 만든 그런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상용 DB죠. 커머셜 DB 데이터베이스고 상당한 퍼포먼스와 가용성을 가지고 있는 DB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도 해드리고 그래서 비용 같은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화이트 페이퍼로 아마 벤치마크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서 그 저희 화이트 페이퍼 백서 가시면 오로라 DB를 벤치마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벤치마크에 대한 결과를 보면 R3 ALX 라지 뭐 36코어 244GB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로라를 사용했을 때 뭐 라이트에 대한 퍼포먼스가 한 뭐 10만 초당 그 다음에 리드 같은 경우는 뭐 58만 정도에 대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싱글 인스턴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DB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R3 ALX 라지 오로라에다가 클라이언트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커다란 DB를 만들어 놓고 클라이언트가 작은 거에서 열심히 해봐야 워크로드를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벤치마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뭐 그 문서에 보시기에 이 밑에 이제 링크가 나와 있긴 한데 문서에 보시면 뭐 튜닝하는 법들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서 인핸스 네트워킹 이네이블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최적화를 해서 벤치마크를 한 자료입니다. 그럼 뭐가 오로라를 빠르게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포인트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I/O를 줄인 게 사실 가장 큰 그 뭐 기술 중에 하나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튜닝을 해보시면 뭐 메모리, CPU 이런 쪽의 튜닝에 대한 네트워크 튜닝보다 사실 I/O 튜닝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걔는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캐시니 메모리니 CPU에 비해서 I/O가 훨씬 느리죠. CPU가 1초라고 하면 사실 I/O는 뭐 누구 말로는 이제 100년이죠. 그러니까 I/O 쪽을 튜닝하게 되는데 그래서 DB에서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읽고 쓰게 되는데 I/O에 대한 튜닝이 가장 유효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해서 싱크로너스하게 많은 것들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바꿔서 많은 워크로드를 어싱크로너스하게 구성을 해서 레이턴시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로라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많이 쓰고 계시는 MySQL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복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화살표가 있죠. 밑에 보시면 로그도 있고 뭐 바이너리 로그 데이터, 더블 라이트 뭐 그다음에 테이블 포맷 파일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쪽 스탠바이 인스턴스 쪽으로 이제 복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로그에 대한 데이터들이 스토리지에 싱크로너스하게 써져야 되고
또 EBS 같은 경우는 더구나 미러링까지 내부적으로 하고 있죠. 또 미러링이 돼야 되고 여기를 또 싱크러너스하게 구성하시면 여기까지 또 복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에크를 받아서 오케이 다 끝났다라고 리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I/O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MySQL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 한 78만 트랜잭션 정도 비슷한 타입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다음에 밀리언 100만 트랜잭션을 했을 때 뭐 한 초당 700만 I/O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오로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로그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다 하나하나 shipping하는 구조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냥 레코드 단위로, 블럭 단위로, 블럭의 일부 단위로 데이터가 그냥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 박스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박스카 이제 그 수송기 같은 거죠. 데이터 레코드를 이만큼을 담아서 그냥 리드 로그 레코드라는 녀석만 그냥 바로 카피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굳이 카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이 분리되어 있는 스토리지 레벨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들 넘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토리지 로드가 그걸 알아서 분산해서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밌는 거는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은 상당히 훨씬 더 많이 35배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지만 실제 주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싱크하고 넘길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훨씬 많이 처리했지만 실제 트래픽, 발생한 I/O라든가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는 훨씬 더 적은 양으로 트루풋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넘기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6개 중에 6개가 이제 사실 이거 보시면 3군데의 에이지, 다른 데이터 센터에 그것도 에이지 안에서도 2개의 다른 분리되어 있는 스토리지 공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용성이 높겠죠. 이 중에서 이제 정적수만큼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면 리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스토리지 노드가 뭘 하길래 빠르다고 하는 걸까라고 보시면 여기서 넘기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에 대한 로그 레코드만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서 그걸 로그를 받게 되면 스토리지 노드 쪽으로 큐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넣으면 그거를 이 안에서 업데이트 큐에서 여기 persist라고 되어 있는데 어딘가에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제대로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죠. 레코드를 이미 받아서 나 그 레코드를 큐에다 넣고 업데이트 큐에다 넣어놨어 라고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에크를 주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지가 노드가 알아서 밑에서 이제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라이트하게 들어가고 여기서 뭐가 풀 싱크 돼가지고 나머지 에크를 다 받아가지고 리턴하는 그런 복잡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럼 큐에서 받은 다음에 이제 할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경분, 실제 데이터가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블럭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렇기 때문에 변경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다른 밑에 있는 다른 스토리지 노드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부분만 바뀌었어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만 주고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로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만 서로 스토리지 노드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아마 그 메모리나 이렇게 I/O 쓸 때 페이지 단위로 움직이는 걸 아마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티 페이지 보면 라이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고 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실제 여기서 컬렉트한 데이터를 데이터 블록별로 저장하게 된 부분에서는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별도로 뒤에서 어싱크러스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에 대해서 이제 커럽션이 없는지, 팬텀 에러 같은 문제가 없는지 스크럽을 해서 CRC 에러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레이턴시를 줄이는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가 받아서 스토리지 레벨로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하고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존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백업을 하거나 할 때 다 가장 안전한 스토리지 서비스인 S3 쪽으로 백업을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로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블록 스토리지에서 S3 쪽으로 백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단위가 뭐 5분, 10분 모아서 몇십 기가 모아서 넘기고 하는 스냅샷 레벨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단위로 계속적으로 레코드 레벨로 계속 계속적으로 백업으로 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커버리하기 상당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DB를 당연히 써보신 분들은 이제 뭐 리드 라이트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다 큐에 쌓이게 되고 실제로 라이트 플러시가 디스크에 써지게 되는 거는 커밋을 해야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커밋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쭉 발생을 해서 커밋이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로그 시퀀스 넘버를 가지면서 쭉 쌓여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스토리지 아까 설명드린 노드에서는 얘네들 이 정보를 서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커밋되어 있는 게 만약에 뭐 LSN 넘버 47이다 그러면 나머지 노드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47 업데이트 할 건데 아무 이상 없지? 그러면 그 이전까지 되어 있는 것들 한꺼번에 커밋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되면 서로 간에 커밋을 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이터를 한 번에 플러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퍼포먼스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오로라가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보통 물어보시는 게 스레드풀 모델. 그래서 뭐 마이시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레드풀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컴퓨레이션도 많이 바꾸시죠. 저거에 대해서 이제 커넥션 할 수 있는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실제 커넥션에 대한 거를 디자인한 것도 두 가지가 달라요. 사실 아시겠지만 스레드풀 모델은 미리 다 그 스레드를 통해 가지고 커넥션을 만약에 뭐 1000 유저다라고 하면 1000개 스레드가 존재를 하는 거죠. 미리 가지고 있어서 레이턴시 없이. 원래 보통의 경우 이제 뭐 소켓을 프로그래밍 하시면 백그라운드로 그 커넥션을 받을 스레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커넥션 들어왔을 때 받고 나서 받을 때 다시 포크해서 새로 스레드를 만들고 해서 레이턴시가 길어지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스레드풀을 만들고 이제 커넥션을 빨리 붙어서 서비스를 하도록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 이제 리소스가 많이 할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리밋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썼어요. 여기서는 커널 뭐 스페이스 리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개발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발하신 분들은 뭐 셀렉트니, 뭐 폴이니, 이폴이니 이런 것들 그 시스템 콜 하는 것들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시스템 콜을 하는 그 펑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능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셀렉트를 많이 쓰는데 셀렉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내가 이제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데이터를 체크해야 될 뭐 FD랑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게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체크해서 데이터가 새로 들어온 것만 리턴 받아서 서비스를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레드풀에 1000개라고 하면 1000개에 대한 만약에 파일 디스크립터가 쫙 열려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폴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현재 실제 이벤트가 발생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거에 대한 것만 가지고서는 셀렉트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스캔할 필요가 없어서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커넥션 풀 자체도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픽스해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리카를 만들면 이제 뭐 리드 용도로 이제 만들겠죠. 그럼 어쨌든 리플리카도 데이터를 받아서 똑같이 마스터처럼 라이트를 해야 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드에 대한 리퀘스트는 또 리드 읽어가지고 줘야 되고 그래서 마스터나 리플리카나 사실 해야 되는 일 자체가 거의 똑같게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오로라는 받아서 스토리지 노드가 받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로라도 리플리카를 만들게 되는데 리플리카는 자기가 받아서 굳이 여기서 똑같은 걸 라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로라는 순수하게 스토리지 노드에 있는 걸 읽어가지고 리드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열심히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헤드에 대한 부분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리퀘스트를 처리도 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로라가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서비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서비스는 아니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 계속적으로 이제 임프루브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게 되는데 뭐 락 컨텐션에 대한 부분, DB 같은 경우는 이제 락 컨텐션을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넨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모아서 처리하게 된 배치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도 이넨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보통 이제 처음 고객분들 말씀드릴 때 저희는 항상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을 프로덕트에 반영하고 기술에 반영하고 피처에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제 오로라라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고객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패치한다던가 새로운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패치가 되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덕이 계속적으로 이제 인핸스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는 이제 퍼포먼스가 사실 DB가 중요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인핸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뎁스 있게 알아보셨고요. 뒤에는 약간 이제 가용성에 관계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지가 이렇게 6군데가 있고 이 6군데 다 데이터가 이제 복제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노드들끼리 스토리지 노드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필인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업데이트해야 될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해서 업데이트할 페이지에 대해서만 라이트를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스크러빙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커럽션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커럽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커럽션은 이제 뭐 데이터를 잘못 저장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썼다고 해서 피지컬한 레벨에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모든 디스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이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다 CRC 체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0기가 뭐 10GB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가 알아서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DB 쓰신 분들, RDS 쓰신 분들은 스토리지가 필요한 공간을 처음에 이렇게 할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IO도 셋업을 한 다음에 쓰다가 모자르면 다시 늘리는 구조로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오로라는 그런 에스티메이션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알아서 10기가씩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맥시멈은 64TB까지 얘가 이제 늘어나서 실제 스토리지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운영 측면에서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확장해야 돼, 늘려야 돼라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할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기가 세그먼트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이쪽에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세그먼트 단위로 리페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쪽에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커런 멤버십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좀 다르긴 한데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뭐 라이트라고 하면 6군데 중에 4군데에 대해서 데이터가 써지게 되면 이건 이제 OK가 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 크래시 리커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DB가 그냥 확 죽으면 그거 살리면 어떤 일을 하죠? 리드로그 다 읽어가지고 리커버리 하죠. 정말 운이 나쁘게 정말 바쁠 때 죽으면 엄청난 로그가 쌓여가지고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 복구를 하는 거는 사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로라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져 있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세그먼트 단위로 로그를 갖다가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로그를 보고 그걸 그대로 쫙 다 복귀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나뉘어진 세그먼트 단위로 인스턴스하게 순간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스크래시에 대해서 리커버리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능이에요. 이건 이제 제목만 보시면 아마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발음이 뭐죠? 서바이버블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로라는 DB 죽을 수 있죠. 엔진이 뭐 정말 죽을 수 있어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겠죠. DB라는 게. 근데 재밌는 거는 캐시랑 분리가 돼 있어요.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DB가 엔진은 죽었는데 캐시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얘만 리스타스에서 올라오게 되면 기존의 캐시에 캐싱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캐시 워밍하느냐고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여기에부터 여기 오로라 DB를 쓰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도 캐시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비어있는 캐시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할 그 시간을 소모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능하면 캐시 데이터고 하면 그 레이턴시를 빠르게 해서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시가 분리되어 있어서 계속 살아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앞에 설명들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DB에 페일리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페일리어 디텍션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디텍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드라고 하면 DNS 이제 프로파게이션하고 넘기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걸 예상하실 텐데 문제는 리커버리 할 게 되게 많다라고 하면 사실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쓰기 시작하는 시간까지는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근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절대적인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페일리어 디텍션을 뭐 15에서 20초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커버리 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잡하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리커버리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리커버리를 하고
바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DB를 살리고 복구하고 어플리케이션 다시 시작하는 데까지 다운타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테스트모니라고 해서 이제 오로라를 좀 테스트하시거나 써보신 고객분들 중에 이제 코멘트를 주신 것 몇 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알프레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문서 관리하는 그런 회사고요. 한 190개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로라를 테스트했을 때 실제 좀 이쪽에서 이제 워크로드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뭐 10배 정도 훨씬 더 빠른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쿼트를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타블로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I 솔루션 중에 하나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분석하고 그래프 그리고 하는 그 분석 솔루션인데 아마 좀 오로라를 사용했을 때 트루플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아마 데브시스터즈 오영택님이라는 분께서는 실제 오로라 테스트했을 때 기존에 RDS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용량이라든가 I/O 이런 걸 산정하고 계속 운영 측면에서 바꿔야 되는데 오로라는 그냥 셋업하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하게 오퍼레이션 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 때문에 시간에 대한 비용, 운영에 대한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초창기 때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아마 오늘 세션을 들으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마이그레이션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40분 동안 제가 앞에 20분은 클라우드 프론트 다이나믹 컨텐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뒤에는 오로라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뎁스 있는 레벨 설명드렸는데요. 들어가셔서 한번 두 개의 이게 새로운 내용이시라면 두 가지 서비스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리하게 좋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